2024년 11월 차가운 가을바람이 서울 거리를 휩쓸던 그날 박민수는 병원 복도를 터벅터벅 걸었다. 손에 든 진단서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라는 진단명이 선명했다. 62세 대기업에서 30년을 일하고 2년 전 명예퇴직한 그에게 몸의 신호는 무심했다.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오를 때마다 통증이 찾아왔다. 이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온몸이 삐걱거렸다. 한때는 건강했던 몸, 골프도 치고 등산도 다니던 몸이 이제는 병원 신세를 져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민수는 병원 로비의 긴 의자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낙엽이 바람에 날렸다. 인생도 저 낙엽처럼 떨어지는구나. 민수는 쓸쓸한 미소를 지었다. 젊을 때는 몰랐다. 나이가 든다는 것이 이런 것인지, 몸이 아프고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은퇴 후 2년 민수는 사실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다. TV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그저 시간을 때우며 살았다. 집으로 돌아온 민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진단서를 내려다봤다. 아내 영희가 부엌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소리가 들렸다. 칼로 무언가를 썰어내는 소리, 냄비 뚜껑을 여는 소리, 30년간 들어온 익숙한 소리들. 결혼 30년. 영희는 늘 곁에 있었다. 아침을 차려주고 빨래를 해주고 집을 지켰다. 좋은 아내였다. 하지만 민수의 가슴 한구석에는 늘 비어있는 무언가가 있었다. 자식이 없는 부부. 영희의 불임 때문이었다. 결혼 후 5년간 아이를 기다렸지만 아이는 오지 않았다. 병원을 다녔고 온갖 치료를 받았지만 소용없었다. 시댁에서는 은근히 압박했다. 대를 이어야지. 아들 하나는 봐야지. 영희는 그 말들에 얼마나 상처를 받았을까. 민수도 힘들었지만 영희는 더 힘들었을 것이다. 영희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민수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지만 가끔 혼자 울고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사실 자식이 없다는 것이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었다. 둘이서 살면 되는 것 아닌가.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공허함이 커졌다. 주변 친구들은 손주 이야기를 했다. 우리 손주가 말이야. 이번 주말에 손주 보러 가야 해. 민수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다. 자신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아들 이야기, 손주 이야기. 여보, 밥 먹어요. 영희가 식탁에 밥을 차렸다. 민수는 자리에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나물. 소박한 저녁 식사였다. 두 사람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30년을 함께 살다 보니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편했다. 하지만 그 편안함 속에는 어딘가 무료함도 함께 있었다. 민수는 수저를 놓으며 영희를 바라봤다. 영희도 늙었다. 얼굴에 주름이 깊게 패였고 머리카락 사이로 흰머리가 보였다. 예전에는 그렇게 예뻤는데 시간은 참 빠르다. 여보, 온천 한번 다녀와요. 관절염에 온천욕이 좋다잖아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 강원도에 좋은 데가 있더라고요. 영희가 국그릇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거절할 이유도 없었다. 요즘 집에만 있으니 답답하기도 했다. 가끔 산책을 나가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었다. 온천이라 나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 다녀올까? 당신도 같이 갈래? 아니에요. 저는 다음 주에 친구들 모임이 있어서요. 여보 혼자 다녀와요. 편하게 쉬다 오세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항상 그랬다. 자신보다 민수를 먼저 생각했다. 민수가 편하게 쉴 수 있도록 배려했다. 고마운 사람이었다.
하지만 민수는 왜인지 모르게 가슴 한구석이 답답했다. 이게 사랑일까? 민수는 속으로 물었다. 영희를 사랑하는가? 민수는 확신할 수 없었다. 정이 있었다. 고마움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 그건 잘 모르겠다. 일주일 후 민수는 강원도 깊은 산속 온천마을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봤다. 산으로 둘러싸인 작은 마을. 공기가 맑고 조용했다. 서울의 소음과 매연에서 벗어나니 기분이 좋았다. 민수는 가방을 메고 걷기 시작했다. 영희가 예약해준 게스트하우스는 마을 끝자락에 있었다. 10분쯤 걸었을까? 작은 2층 건물이 보였다. 청송 온천 펜션이라는 낡은 간판이 바람에 삐걱거렸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이 쓴 간판. 오래된 건물인 것 같았다. 민수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카운터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기요. 민수가 소리쳤다. 안쪽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카운터 쪽으로 걸어오고 있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수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 카운터 뒤에서 장부를 정리하던 여자가 고개를 들었다. 시간이 멈췄다. 민수의 입술이 바르르 떨렸다. 저 여자는 수진이? 정수진. 40년 전 대학 시절 민수의 첫사랑. 아니, 유일한 사랑이었던 여자. 민수의 머릿속에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다. 1984년 봄 대학교 도서관에서 처음 마주친 수진. 하얀 원피스를 입고 미소 짓던 그녀. 긴 생머리를 뒤로 묶고 책을 읽고 있던 그녀. 민수는 그날 수진에게 한눈에 반했다. 용기를 내어 말을 걸었다. 저기, 혹시 이 책 재미있어요? 수진은 고개를 들어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미소를 지었다. 네, 재미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그렇게 둘은 가까워졌다. 도서관에서 만나고 캠퍼스를 함께 걷고 카페에서 이야기를 나눴다. 수지는 문학을 전공했고 민수는 경영학을 전공했다. 전공은 달랐지만 둘은 통했다. 손을 잡고 한강변을 거닐던 밤. 수진이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 씨, 우리 오래오래 함께 있어요. 수진이 속삭였다. 민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당연하지. 우리 결혼할 거잖아. 민수가 대답했다. 수진은 웃었다. 그때가 가장 행복했다. 민수는 수진과 함께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1984년 겨울. 수진이 갑자기 연락을 끊었다. 편지도 전화도 받지 않았다. 민수는 미칠 것 같았다. 그녀의 하숙집을 찾아갔지만 이미 이사를 간 뒤였다. 하숙집 주인은 말했다. 얼마 전에 짐 싸서 나갔어요. 어디로 갔는지는 모르겠어요. 민수는 무너졌다. 왜 떠난 거야?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민수는 수진을 찾으려 애썼다. 수진의 고향까지 찾아갔다. 하지만 수진의 집은 텅 비어 있었다. 이웃 사람들도 몰랐다. 수진이? 서울로 대학 갔다고 들었는데. 민수는 절망했다. 수진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밤마다 수진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밥맛도 없었다.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했다. 친구들이 걱정했다. 민수야, 정신 차려. 그 여자 있잖아. 다른 여자 만나. 하지만 민수는 수진을 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2년 후 민수는 영희를 만났다. 부모님이 선을 주선했다. 이제 결혼할 나이 아니냐? 좋은 여자 있는데 한번 만나봐라. 민수는 거절했지만 부모님의 성화에 못 이겨 만남에 응했다. 영희는 좋은 사람이었다. 착하고 부지런하고 집안일을 잘했다. 부모님도 마음에 들어했다.
영희 씨 괜찮은 것 같은데. 결혼 생각해 봐라. 민수는 고민했다. 수진을 잊을 수 있을까? 영희와 결혼하면 수진을 완전히 잊을 수 있을까? 민수는 결국 결혼을 결심했다. 수진은 돌아오지 않는다. 언제까지 기다릴 수는 없다. 1986년 가을, 민수와 영희는 결혼했다. 사랑은 아니었지만 영희는 좋은 사람이었다. 민수는 영희와 함께 평범한 삶을 살았다. 회사에 다니고 집에 돌아오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잤다. 평범하지만 안정적인 삶이었다. 하지만 완전히 잊을 수는 없었다. 가슴 한구석에 늘 수진이 남아 있었다. 가끔 꿈에서 수진을 봤다. 하얀 원피스를 입고 미소 짓는 수진. 손을 잡고 걷던 수진. 꿈에서 깨면 민수는 한동안 멍하니 천장을 바라봤다. 수진. 너는 지금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잘 지내고 있을까? 그리고 지금 40년 만에 수진이 눈앞에 서 있었다. 민수는 믿을 수 없었다. 이게 꿈인가? 환상인가? 민수는 손으로 얼굴을 문질렀다. 아니다. 꿈이 아니다. 저 여자는 정말 수진이다. 수진도 민수를 알아봤다. 그녀의 눈이 커졌고 손에 들고 있던 펜이 바닥에 떨어졌다. 둘은 그렇게 몇 초간 서로를 바라만 봤다. 40년의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수진은 늙었다. 얼굴에 주름이 생겼고 머리카락에 흰머리가 섞여 있었다. 하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 눈빛, 그 미소. 민수는 그것을 잊지 못했다. 민수 씨. 정말 민수 씨예요? 수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가까스로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 사이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말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았지만 동시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수진 씨, 정말 오랜만이네요. 네. 정말 오랜만이에요. 어색한 대화였다. 40년 만에 재회치고는 너무나 평범한 말들. 하지만 달리 무슨 말을 할 수 있을까? 민수는 가까이 다가갔다. 수진의 얼굴을 자세히 봤다. 세월의 흔적이 역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였다. 민수가 사랑했던 그 여자. 그날 저녁 민수는 배정받은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잠이 오지 않았다. 수진. 그녀가 여기 있다니. 민수는 40년 전 그날을 떠올렸다. 왜 떠났을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민수는 궁금했다. 내일 수진에게 물어봐야겠다. 왜 떠났는지, 왜 연락을 끊었는지.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일찍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날씨가 맑았다. 민수는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갔다. 온천장으로 향했다. 펜션에서 5분 거리에 온천탕이 있었다. 민수는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온천에 들어갔다. 뜨거운 온천수에 몸을 담그자 근육이 풀리는 것 같았다. 무릎의 통증도 조금 나아지는 것 같았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온천을 찾는구나. 민수는 눈을 감고 물에 몸을 맡겼다. 마음이 편안해졌다. 그때였다. 탈의실 쪽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엄마 오늘 서울 나갔다 올게요. 계약건 때문에 본사 가야 해서요. 저녁까지는 들어올게요. 민수는 그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엄마라고 했다. 수진에게 아들이 있구나. 민수는 온천에서 나와 수건으로 몸을 닦았다. 탈의실로 걸어가는데 복도에서 한 남자와 마주쳤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가 크고 잘생긴 남자였다. 정장을 입고 있었다. 회사원인 것 같았다. 그 순간 민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그 남자의 얼굴이 낯익었다. 눈매가, 코가, 입매가 어디선가 본 것 같았다. 아니,
본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익숙했다.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다. 민수는 멈춰섰다. 그 남자도 민수를 잠깐 쳐다봤다. 그리고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다. 민수는 그 남자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키, 체격, 걸음걸이까지 젊은 시절의 자신과 너무나 닮아 있었다. 민수의 심장이 쿵쾅거렸다. 말도 안 돼. 설마. 하지만 부정할 수 없었다. 민수는 휘청거리며 벽에 손을 짚었다. 머릿속이 복잡했다. 계산을 해봤다. 1984년 겨울, 수진이 사라진 그때. 만약 그녀가 임신했다면 1985년에 아이를 낳았을 것이고, 지금 그 아이는 38살, 39살쯤 될 것이다. 방금 본 남자의 나이와 정확히 일치했다. 민수는 탈의실로 달려갔다. 옷을 입고 펜션으로 뛰어갔다. 수진을 찾아야 했다. 확인해야 했다. 수진은 카운터에서 예약 전화를 받고 있었다. 네, 주말에 빈 방 있습니다. 예약해 드릴게요. 전화를 끄는 수진과 눈이 마주쳤다.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물었다. 수진 씨. 아가? 온천에서 남자 한 명 봤어요.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키 크고 정장 입은. 수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손이 떨렸다. 민수는 계속 물었다. 수진 씨. 아까 그 남자가 혹시 아들인가요?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을 뿐이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민수는 무릎이 꺾이는 것 같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민수는 카운터를 붙잡고 겨우 몸을 지탱했다. 수진 씨. 설마 그 아이가. 민수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다. 이건 꿈이다. 악몽이다. 하지만 현실이었다. 수진의 눈물이, 떨리는 목소리가, 모든 것이 현실이었다. 40년 동안 자신에게 아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았다. 자식이 없다고, 대가 끊긴다고 가슴 아파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아들이 있었다. 수진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민수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다. 머리를 감싸쥐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화가 나야 하는데 이상하게 화가 나지 않았다. 그저 허탈하고 슬프고 막막했다. 수진은 카운터 뒤에서 계속 울고 있었다. 어깨가 들썩였다. 40년 동안 숨겨온 비밀. 그것이 이제야 드러났다. 한참 후 민수가 입을 열었다. 왜 말 안 했어요? 왜 혼자 키웠어요? 말하고 싶었어요. 정말. 하지만 할 수 없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임신한 걸 알았으면 당연히 말했어야죠. 민수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 어머니가 저한테 떠나라고 했어요. 뭐라고요? 민수는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가 수진에게 뭐라고 했다고?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계속 말했다. 1984년 12월이었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았어요. 민수 씨한테 말하려고 했는데 그 전에 민수 씨 어머니가 저를 찾아오셨어요. 제 하숙집으로.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된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민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그날 밤 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아들. 자신에게 아들이 있다. 강우라는 이름의 38살 아들이. 민수는 핸드폰을 꺼내 영희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다. 하지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다. 이 사실을 영희에게 말하면 어떻게 될까? 평생 아이를 갖지 못한 것을 미안해하며
살아온 영희. 그녀에게 이 진실은 칼날보다 날카로울 것이다. 민수는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아직은 말할 수 없다. 새벽 4시. 민수는 잠들 수 없었다. 뒤척이다 결국 침대에서 일어났다. 창밖을 보니 아직 어두웠다. 하지만 민수는 더 이상 방에 있을 수 없었다. 수진의 방문을 두드렸다. 한참 후 문이 열렸다. 수진은 잠옷 차림이었다. 그녀도 잠을 못 잤는지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민수 씨, 못 주무셨어요? 네. 잠이 안 와서요. 수진 씨도 그런 것 같네요. 두 사람은 1층 로비로 내려갔다. 아무도 없는 조용한 공간. 민수는 소파에 앉았고 수진은 맞은편에 앉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밖에서는 새벽 바람 소리만 들렸다.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다.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40년 전 그날부터 지금까지.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1984년 12월. 제가 임신한 걸 알았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6주차라고 했어요. 처음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우리가 아이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그녀를 바라봤다. 수진은 계속 말했다. 기뻤어요. 정말 기뻤어요. 민수 씨한테 빨리 말하고 싶었어요. 민수 씨도 분명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수진은 잠시 말을 멈췄다.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주먹을 쥐었다. 수진은 눈물을 닦으며 계속 말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제 하숙집에 누가 찾아왔어요. 문을 열었더니 민수 씨 어머니셨어요. 처음 뵙는데 표정이 너무 차가웠어요. 40년 전 그날, 민수의 어머니는 수진의 하숙집 작은 방에 들어왔다. 방을 둘러보더니 코웃음을 쳤다. 이런 데서 살아? 역시 시골 출신이구나. 수진은 당황했다. 어머님, 무슨 일로 오셨는지. 어머니는 가방에서 돈 봉투를 꺼냈다. 두툼한 봉투였다. 이거 받고 민수 앞에서 사라져. 수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어머니는 차갑게 말했다. 우리 민수는 좋은 집안 아가씨와 결혼해야 해. 당신 같은 시골 출신 여자는 안 돼. 집안도 변변찮고 학벌도 별로고. 우리 집안 며느리 감이 아니야. 수진은 눈물이 났다. 저는 민수 씨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 임신했어요. 수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임신했다고? 그럼 더더욱 안 되지. 당장 지워. 이 돈으로 병원 가서 지우고 민수 앞에서 사라져.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이 아이는 민수 씨 아이예요. 저 지울 수 없어요. 어머니는 화가 난 듯 목소리를 높였다. 그럼 어쩔 거야? 나올 거야? 미혼모로 살 거야? 그게 그 아이한테 좋은 거라고 생각해?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니는 계속 말했다. 내가 민수를 정말 사랑한다면 그의 인생을 망치지 마. 민수는 대기업에 취직해야 하고 좋은 집안 아가씨와 결혼해야 해. 당신이 발목을 잡으면 민수 인생 끝나는 거야. 그리고 어머니는 더 무서운 말을 했다. 민수 아버지가 지금 병원에 계셔. 심장이 안 좋으셔. 만약 이 사실을 알면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돌아가실 수도 있어. 내가 민수 아버지를 죽이는 거야. 수진은 무너졌다. 어머니의 말이 무서웠다. 민수의 인생을 망친다고, 민수 아버지가 돌아가신다고. 수진은 두려웠다. 20살의 수진에게 그 말들은 너무나 무거웠다. 어머니는 다시 돈 봉투를 내밀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할게. 이 돈 받고 사라져.
그게 민수를 위한 거야. 그게 진짜 사랑이야. 수지는 울면서 돈을 거절했다. 저 돈은 필요 없어요. 하지만 민수 씨는 만나고 싶어요. 어머니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럼 민수 인생 망가지는 거 지켜볼 거야? 민수 아버지 돌아가시는 거 지켜볼 거야? 그게 사랑이야? 수지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어머니는 돈 봉투를 탁자에 던지고 나갔다. 수지는 그날 밤 내내 울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민수에게 말할까? 아니면 정말 떠나야 할까? 수지는 고민했다. 민수를 사랑했다. 정말 사랑했다. 하지만 민수의 인생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민수는 좋은 집안 아들이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앞날이 창창했다. 자신 같은 시골 출신 여자가 민수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됐다. 수지는 결국 결심했다. 떠나기로. 민수를 떠나기로. 며칠 후 수지는 짐을 싸서 하숙집을 나왔다. 민수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전화도 받지 않았다. 편지도 읽지 않았다. 그냥 사라졌다. 고향으로 돌아갔다. 시골 작은 마을. 그곳에서 혼자 아이를 낳았다. 민수는 수진의 이야기를 들으며 분노로 온몸이 떨렸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10년이 된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니. 민수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머니가 수진을 협박했다. 돈을 던져주며 사라지라고 했다. 민수 아버지를 들먹이며 겁을 줬다. 20살 어린 여자를 그렇게 내몰았다. 어머니가 그런 짓을 어떻게?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지는 고개를 저었다. 민수 씨 어머니만 나쁜 게 아니에요. 저도 약했어요. 용기가 없었어요. 민수 씨한테 말하고 함께 해결했어야 했는데 저는 도망쳤어요. 그게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수진 씨.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잘못한 거예요. 민수는 얼굴을 감쌌다. 어머니. 평생 자신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어머니. 하지만 어머니는 이기적이었다. 자신의 체면과 집안을 위해 수진을 내쫓았다. 민수의 행복 따위는 생각하지 않았다. 민수는 어머니가 원망스러웠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다. 이제 와서 뭐라고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수진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네. 고향에 내려가서 1985년 8월에 낳았어요. 아들이었어요. 정말 민수 씨 닮은 아들.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눈물이 났다. 수진이 혼자 아이를 낳았다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미혼모로 아이를 키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을까. 이름은 뭐예요? 강우. 강하게 우뚝 서라는 뜻으로 강우라고 지었어요. 민수는 그 이름을 되뇌었다. 강우. 자신의 아들. 38년간 몰랐던 아들.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어떻게 키웠어요? 혼자서. 수지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아이를 낳고 부모님한테 혼났어요. 어떻게 이런 일을 하시면서. 하지만 부모님은 저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같이 키우자고 하셨어요. 수진의 부모님은 화가 났지만 딸을 버리지 않았다. 손주를 버리지 않았다. 수진의 아버지는 농사를 지었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장사를 했다. 수진도 일을 해야 했다.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청소 일을 했다. 아이를 업고 일했다. 밤에는 아이가 울면 재우고 또 일어나서 일했다. 강우가 자라면서 수지는 더 열심히 일했다. 강우를 학교에 보내야 했다. 책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밥도 먹여야 했다. 수지는 하루 종일 일했다. 아침부터 밤까지 쉴 틈이 없었다.
손은 거칠어졌고 얼굴에는 주름이 생겼다. 하지만 강우를 보면 행복했다. 강우는 민수를 닮았다. 눈매가 웃는 모습이, 걷는 자세가 민수와 똑같았다. 강우는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다. 야, 너 아빠 없지? 미혼모 자식이네. 아이들은 잔인했다. 강우는 집에 와서 물었다.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수지는 대답할 수 없었다. 그저 강우를 안아주었다. 강우야, 엄마가 있잖아. 엄마가 아빠 목까지 할게. 강우는 울었다. 수진도 울었다. 세월이 흘렀다. 강우는 자랐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수지는 강우를 대학까지 보냈다. 서울의 좋은 대학. 강우는 열심히 공부했다. 장학금을 받았다. 그리고 졸업 후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 수지는 기뻤다. 강우가 성공했다. 혼자 키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랐다. 수지는 30대 초반에 남자를 만났다. 강씨 성을 가진 남자였다. 그는 수진의 사정을 알고도 결혼을 원했다. 강우도 제 아들로 생각할게요. 수지는 감사했다. 결혼했고 남편은 강우에게 잘해줬다. 하지만 수진의 마음속에는 늘 민수가 남아 있었다. 남편에게 미안했지만 어쩔 수 없었다. 첫사랑은 쉽게 잊히지 않았다. 남편은 10년 전 폐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지는 또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남편이 남긴 이 온천 펜션을 운영하며 살았다. 강우는 서울에서 일했고 주말마다 어머니를 보러 왔다. 수지는 외로웠지만 그럭저럭 살았다. 그런데 민수가 나타났다. 40년 만에. 민수 씨가 여기 온 걸 봤을 때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꿈인 줄 알았어요. 40년 만에. 저도요. 수진 씨를 보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40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감정은 여전했다. 민수는 여전히 수진을 사랑했다. 수진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상황은 복잡했다. 민수에게는 아내가 있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 그 후 일주일 동안 민수는 온천마을에 머물렀다. 영희에게는 치료가 더 필요하다고 둘러댔다. 관절염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서 조금 더 있다 갈게. 영희는 의심하지 않았다. 그래요, 여보. 푹 쉬고 오세요. 민수는 죄책감을 느꼈다. 하지만 이곳을 떠날 수 없었다. 수진이 있었고 아들이 있었다. 민수는 매일 수진을 만났다. 저녁이면 둘은 펜션 마당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다. 지난 40년의 삶을. 수진은 혼자 아이를 키우며 겪었던 일들을 이야기했다. 민수는 회사 생활 이야기를 했다. 영희와의 결혼 생활도 조금 이야기했다. 사랑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영희는 좋은 사람이에요. 제게 잘해줬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다행이에요. 민수 씨가 행복했다니.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뭔가 비어 있었어요. 수진 씨, 당신이 없어서. 수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마른 손, 거친 손, 고생한 흔적이 역력한 손. 민수의 가슴이 미어졌다. 수진 씨, 미안해요. 제가 지켜주지 못해서. 혼자 고생하게 해서. 아니에요, 민수 씨. 민수 씨 잘못이 아니에요. 저도 용기가 없었어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40년 만에 재회. 하지만 그 사이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흘렀다. 너무나 많은 일이 있었다. 이제 와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민수는 생각했다. 60대. 인생의 반 이상을 살았다. 남은 시간은 얼마나 될까? 10년? 20년? 그 시간을 수진과 함께 보내고 싶었다. 두 사람 사이에 다시 사랑의 감정이 싹텄다.
60대가 된 지금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이지만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은 20대 때처럼 뜨거웠다. 민수는 수진의 흰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진 씨, 당신도 늙었네요. 수진은 웃었다. 민수 씨도요. 두 사람은 웃었다. 나이가 들었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민수는 수진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수진 씨, 나랑 다시 시작해요. 민수 씨, 이혼할게요. 영희랑 이혼하고 당신과 함께 살고 싶어요. 남은 인생, 당신과 함께. 수진의 눈이 흔들렸다. 행복과 불안이 교차했다. 민수에게는 아내가 있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 수진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민수 씨. 영희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영희 씨는 잘못이 없잖아요. 알아요. 영희한테 미안해요. 하지만 전 당신을 사랑해요. 40년 전에도 지금도. 영희와는 사랑이 아니었어요. 정이었어요. 의무였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민수의 마음을 알았다. 민수도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을. 하지만 두려웠다. 영희를 배신하는 것 같았다. 그리고 강우는 어떻게 생각할까? 아들은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수진 씨, 우리 나이가 이제 60이 넘었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될까요? 10년? 20년? 그 시간만이라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하지만 민수는 단호했다. 그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남은 인생,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살고 싶었다. 후회하고 싶지 않았다. 40년 전 수진을 놓쳤다. 이번에는 놓치고 싶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강우를 만나기로 했다. 아들, 자신의 친아들. 강우는 서울에서 중견기업 과장으로 일하고 있었다. 주말마다 어머니를 보러 온천마을에 온다고 했다. 민수는 떨리는 마음으로 강우를 기다렸다. 금요일 저녁, 펜션 앞에 차가 도착했다. 현대 소나타. 강우가 차에서 내렸다. 정장을 벗고 캐주얼한 옷으로 갈아입은 모습이었다. 민수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강우에게 다가갔다. 강우는 민수를 보더니 잠시 멈췄다. 어머니 수진이 며칠 전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고 했다. 강우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저 남자가 자신의 생부라는 것을. 강우 씨,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할 이야기가 있어서. 네. 민수와 강우는 근처 카페에 앉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카페에는 손님이 별로 없었다. 커피 내리는 기계 소리만 들렸다. 민수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강우도 커피를 마셨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수는 용기를 내어 말했다. 강우 씨, 제가 당신이 친아버지입니다. 어머니한테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강우의 표정은 굳어 있었다. 감정을 읽을 수 없었다. 민수는 계속 말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몰랐어요. 당신 어머니가 임신한 줄 전혀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떠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강우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민수는 당황했다. 그래서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38년 만에 나타나서 미안하다고 한마디 하면 끝인가요? 민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강우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원망이 가득했다. 강우는 계속 말했다.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다. 어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세요? 혼자서 절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하셨어요.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 일하고 시장에서 물건 팔고 손이 이렇게 거칠어질 때까지 일하셨어요. 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참고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친구들이 저를 놀렸어요. 아빠 없는 자식, 미혼모 아들이라고. 전 학교에서 맞고 들어왔어요.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엄마, 우리 아빠는 어디 있어요? 왜 우리 아빠는 없어요? 어머니는 그냥 우시기만 하셨죠. 그 모습을 보면서 전 정말 아빠가 미웠어요. 어디 있든 누구든 엄마를 버리고 간 그 사람이 정말 미웠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커피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았다.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지 마세요. 전 아버지 없이도 잘 컸어요. 대학도 나왔고 좋은 회사도 다니고 있어요. 아버지 없어도 잘 살 수 있어요. 강우는 지갑을 꺼내 테이블에 돈을 놓았다. 커피 값이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유부남이 우리 어머니한테 접근하지 마세요. 어머니는 이미 충분히 고생하셨어요. 더 이상 상처받게 하지 마세요. 강우는 그 말을 남기고 카페를 나갔다. 민수는 테이블에 주저앉았다. 아들에게 거부당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38년간 부재했던 아버지. 이제 와서 나타나서 아버지 행세를 하려는 남자. 강우가 받아들일 리 없었다. 하지만 가슴이 찢어지게 아팠다. 민수는 테이블에 얼굴을 묻고 울었다. 카페 주인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봤지만 민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울었다. 한참을 울었다. 민수가 온천마을에 온 지 2주가 지났다. 서울, 민수의 집. 영희는 점점 불안해졌다. 남편이 이상했다. 처음에는 관절염 치료라고 했다. 일주일이면 돌아온다고 했다. 하지만 2주가 지나도 돌아올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할 때마다 민수의 목소리가 달랐다. 들떠 있었다. 뭔가 숨기는 것 같았다. 영희는 거실에 앉아 민수의 사진을 바라봤다. 결혼식 날 찍은 사진. 30년 전 두 사람은 젊었다. 민수는 정장을 입고 활짝 웃고 있었고 영희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수줍게 미소 짓고 있었다. 영희는 그날을 기억했다. 행복했다. 아니, 행복할 거라고 믿었다.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다. 성실하고 책임감 있고 자상했다. 완벽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영희는 알고 있었다. 민수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결혼 초반부터 느꼈다. 민수의 눈빛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민수의 마음속에 다른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영희는 물어본 적이 있었다. 여보, 혹시 전에 사귄 사람 있어요? 민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대학 때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오래전에 헤어졌어요. 영희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알고 싶지 않았다. 30년. 영희는 민수 옆에서 최선을 다했다.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다. 아침을 차려주고 출근 준비를 도와주고 저녁에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기다렸다.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냈다. 민수의 어머니에게도 잘했다. 시어머니는 까다로웠다. 항상 뭔가를 지적했다. 음식이 짜, 집안이 어수선해. 옷을 왜 이렇게 입어? 영희는 참았다. 며느리의 도리를 다했다. 하지만 가장 큰 상처는 따로 있었다. 아이. 영희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다. 결혼 후 1년, 2년, 3년이 지나도 아이가 생기지 않았다. 병원에 갔다. 여러 검사를 받았다. 결과는 영희의 불임이었다. 의사는 말했다. 난관이 막혀 있어요. 자연 임신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무너졌다. 민수에게 어떻게 말해야 할까? 민수는 괜찮다고 했다. 둘이 살면 되지. 아이가 없어도 행복할 수 있어. 하지만 시댁에서는 달랐다. 시어머니는 영희를 차갑게 대했다. 대를 이어야 하는데 이를 어쩌나. 시아버지도 한숨을 쉬었다.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모이면 영희는 눈치를 봤다. 다들 아이 이야기를 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손주가 이번에 1등했어. 영희는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고문이었다. 영희는 시험관 시술을 받았다.
한 번, 두 번, 세 번. 주사를 맞고 호르몬 치료를 받고 수술을 받았다. 하지만 모두 실패했다. 돈도 많이 들었다. 몸도 망가졌다. 영희는 거울을 볼 때마다 자신이 한심했다. 아이도 못 낳는 여자. 민수에게 미안했다. 시댁에도 미안했다.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았다. 민수는 겉으로는 괜찮은 척했다. 당신 잘못 아니야. 신경 쓰지 마. 하지만 영희는 알았다. 민수도 아이를 원한다는 것을. 가끔 민수가 공원에서 아이들을 바라보는 모습을 봤다. 그 눈빛에는 그리움이 담겨 있었다. 영희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다. 그리고 지금 민수가 2주째 집에 돌아오지 않고 있다. 뭔가 이상했다. 영희는 직감했다.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남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았다. 영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직접 확인해야 했다. 영희는 강원도로 향하는 고속버스에 올랐다. 민수가 묵고 있다는 청송온천 펜션의 주소를 적어왔다. 버스는 3시간을 달렸다.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다. 산이 보였다. 나무가 보였다. 가을이라 단풍이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영희의 마음은 무거웠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다. 버스에서 내려 택시를 탔다. 청송 온천 펜션으로 가주세요. 택시는 좁은 산길을 올라갔다. 10분쯤 지나자 작은 펜션이 보였다. 영희는 택시에서 내렸다. 펜션 마당을 바라봤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민수가 있었다. 그런데 혼자가 아니었다. 옆에 여자가 있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웃고 있었다. 그리고 손을 잡고 있었다. 영희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저게 뭐지? 저 여자는 누구지? 영희는 마당으로 성큼성큼 걸어갔다. 민수와 수진이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다. 두 사람은 당황한 표정이었다. 손을 놓았다. 영희는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다. 여보, 이게 무슨 짓이에요? 영희, 당신이 왜 여기? 제가 왜 여기 오면 안 돼요? 2주째 집에 안 들어오길래 걱정돼서 왔죠. 근데 이게 뭐예요? 여자랑 손잡고 앉아 있는 게. 민수는 당황했다. 수진은 고개를 숙였다. 영희는 수진을 노려봤다. 수진은 60대쯤 되어 보였다. 민수와 비슷한 나이. 영희는 직감했다. 이 여자가 민수의 과거와 관련이 있다고. 이 여자가 누구예요? 영희, 설명할게. 설명? 무슨 설명을 해요? 관절염 치료하러 왔다더니 이게 치료예요? 바람 피우러 온 거예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주변에서 다른 투숙객들이 창문으로 내다봤다. 민수는 영희의 팔을 잡았다. 일단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해요. 영희는 민수의 손을 뿌리쳤다. 싫어요. 여기서 말해요. 이 여자가 누구냐고요? 민수는 한숨을 쉬었다.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었다. 그는 입을 열었다. 수진이에요. 정수진. 제 대학 때 여자친구였어요. 영희의 얼굴이 굳어졌다. 대학 때 여자친구. 민수가 예전에 잠깐 언급했던 그 여자. 영희는 수진을 다시 봤다. 늙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다. 영희보다 더 우아해 보였다. 영희는 질투가 났다. 동시에 두려웠다. 그래서요? 옛날 여자친구를 우연히 만났다고요? 그래서 손잡고 앉아 있었어요? 영희, 미안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에요. 민수는 모든 것을 고백하기 시작했다. 수진이 40년 전 첫사랑이었다는 것. 수진이 갑자기 사라졌던 이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수진에게 자신의 아들이 있다는 것. 수진 씨에게 아들이 있어요. 38살. 그 아이가 제 아들이에요.
영희는 비틀거렸다.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들, 민수에게 아들이 있다고? 영희는 귀를 의심했다. 뭐라고요? 40년 전, 수진 씨가 임신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어머니가 수진 씨를 떠나보냈고, 수진 씨는 혼자 아이를 낳았어요. 영희는 뒤로 물러섰다.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평생 미안해하며 살았는데, 시댁에서 눈치 받고 친척들 앞에서 고개 숙이고 시험관 시술 받으며 몸을 망가뜨렸는데, 그런데 남편에게는 이미 아들이 있었다. 40년 전부터. 당신, 거짓말이죠? 장난치는 거죠?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저도 며칠 전에 알았어요. 며칠 전에 알았어요? 그럼 그때 저한테 말했어야죠. 왜 숨겼어요? 미안해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영희는 웃었다. 미친 듯이 웃었다. 그리고 울었다. 웃다가 울고 울다가 웃었다. 민수는 영희에게 다가갔다. 영희, 진정해. 영희는 민수를 밀쳤다. 건드리지 마요. 당신,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정말. 영희는 민수를 노려봤다. 그리고 수진도 노려봤다. 수진은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다. 영희는 수진에게 다가갔다. 당신, 민수가 결혼한 거 알면서도 유혹한 거예요? 아니에요. 저는 입 닥쳐요. 변명하지 마요. 남의 남편 빼앗으려는 거 뻔히 보여요. 영희는 울음을 터뜨렸다. 그리고 펜션을 뛰쳐나갔다. 민수가 뒤를 쫓았다. 영희, 기다려. 하지만 영희는 돌아보지 않았다. 마을 입구까지 뛰어갔다. 마침 택시 한 대가 지나가고 있었다. 영희는 택시를 세웠다. 서울로 가주세요. 택시가 출발했다. 민수는 도로 한가운데 서서 멍하니 택시가 사라지는 방향을 바라봤다. 서울로 돌아온 영희는 집 침대에 누워 이틀 동안 울기만 했다. 밥도 먹지 않았다. 물도 마시지 않았다. 친구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그저 천장을 바라보며 울었다. 배신감, 분노, 슬픔, 모든 감정이 뒤섞였다. 30년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영희는 거울을 봤다. 주름진 얼굴, 푸석한 피부, 늙었다. 60대. 인생의 대부분을 민수와 함께 보냈다. 청춘을 바쳤다. 그런데 민수는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다. 다른 여자를 사랑했다. 그 여자와의 사이에서 아들까지 있었다. 그리고 사흘째 되는 날 영희의 눈빛이 변했다. 눈물은 멈췄다. 대신 차갑게 굳은 표정만 남았다. 영희는 침대에서 일어났다. 거울을 봤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어. 절대. 영희는 결심했다. 복수하기로. 민수에게, 그 여자에게. 가만히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30년을 함께 산 아내로서 당당하게 맞서 싸울 것이다. 영희는 서재로 갔다. 오래된 서류 상자를 뒤지기 시작했다. 민수 명의로 된 재산 목록, 부동산 등기부등본, 예금 통장, 하나하나 확인했다. 그리고 한 장의 등기부등본을 발견했다. 강원도 토지. 영희는 주소를 확인했다. 그리고 숨이 멎었다. 이 주소. 청송 온천 펜션이 있는 바로 그 자리였다. 영희는 서류를 자세히 읽었다. 20년 전 민수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민수에게 물려준 땅이었다. 당시에는 아무 가치도 없는 산속 땅이라 신경도 쓰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그 땅 위에 펜션이 서 있었다. 영희는 인터넷으로 더 조사했다. 청송 온천 펜션의 사업자 등록, 건물 소유주는 정수진,
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박민수. 영희는 미소를 지었다. 찾았다. 복수할 방법을. 영희는 펜션의 임대차 기록을 찾았다. 20년 전 수진의 남편이 이 땅을 민수로부터 임대했다. 계약 기간은 15년. 하지만 계약은 5년 전에 만료되었다. 그 이후로는 아무런 갱신 계약이 없었다. 법적으로는 수진이 무단으로 남의 땅을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영희는 차가운 미소를 지었다. 완벽하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오히려 저쪽이 불법이다. 영희는 즉시 변호사를 찾아갔다. 서울 강남의 유명한 법무법인. 영희는 상담실에 앉아 변호사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다. 변호사는 서류를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승소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토지가 명백히 의뢰인 남편분 소유이고 임대차 계약도 만료됐으니까요. 건물 철거 소송과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둘 다 가능합니다. 부당이득금이 얼마나 되나요? 계산해 보겠습니다. 계약 만료 후 5년. 인근 토지 임대료를 기준으로 하면 대략 3억 원 정도 됩니다. 3억. 영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3억. 적지 않은 돈이다. 저 여자에게 타격을 줄 수 있다. 소송 진행해 주세요. 최대한 빨리요. 알겠습니다. 일주일 안에 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영희는 법무법인을 나왔다. 서울 거리를 걸었다. 마음이 조금 후련했다. 가만히 당하지 않았다. 맞서 싸웠다. 이제 저 여자가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일주일 후 수진에게 법원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왔다. 우편함을 열었더니 법원 봉투가 있었다. 수진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뜯었다.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수진은 서류를 읽으며 손이 부들부들 떨렸다. 건물 철거. 3억 원 배상. 수진은 주저앉았다. 만약 소송에서 지면 수진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펜션은 수진의 유일한 생계 수단이었다. 남편이 죽고 나서 이 펜션으로 생활해왔다. 손님을 받고 청소하고 밥을 해주고 그렇게 근근히 살아왔다. 이걸 잃으면 수진은 길거리에 나앉게 된다. 나이 60이 넘어서 어디 가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까? 수진은 변호사를 찾아갔다. 마을의 작은 법무사 사무실. 변호사는 서류를 읽더니 고개를 저었다. 어렵습니다. 토지가 상대방 소유인 게 명백하고 계약도 만료됐으니 법적으로 불리합니다. 그럼 제가 질 거란 말인가요? 거의 확실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합의를 시도하는 겁니다. 상대방과 협상해서 합의금을 줄이고 건물 철거 대신 토지 매입을 제한하는 거죠. 토지 매입. 얼마나 들까요? 이 위치면 최소 5억은 필요할 겁니다. 5억. 수진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다. 그런 돈이 어디 있단 말인가. 수진은 절망했다. 펜션을 잃으면 생활할 방법이 없었다. 수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과 두려움에 시달렸다. 수진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다. 민수 씨, 영희 씨가 소송을 걸었어요. 건물 철거하고 3억을 내래요. 민수는 충격을 받았다. 영희가 이렇게까지 나올 줄은 몰랐다. 민수는 즉시 영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영희 소송 취하해줘. 수진 씨는 잘못이 없어. 그 땅은 원래. 잘못이 없어요? 남의 남편 유혹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영희 제발.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이혼하고 싶다고요? 좋아요. 대신 재산 절반 다 내놓으세요. 집도 예금도 전부 다. 그리고 그 여자 내 땅에서 당장 나가라고 전해요. 영희. 더 이상 전화하지 마세요.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전화가 끊겼다. 민수는 핸드폰을 움켜쥐고 벽을 쳤다. 주먹이 벽에 부딪혀 아팠다.
하지만 마음의 고통이 더 컸다.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다. 영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수지는 모든 것을 잃을 위기다. 어떻게 해야 할까? 강우는 어머니가 소송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온천마을로 달려왔다. 금요일 저녁 회사를 일찍 나와 차를 몰았다. 3시간을 달려 펜션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수지는 수척해져 있었다. 밥을 제대로 먹지 않은 것 같았다. 엄마, 강우는 어머니를 꼭 안았다. 수지는 아들의 품에서 울었다. 강우야, 우리 이제 어떻게 되는 거니? 강우는 이를 갈았다. 모든 것이 박민수 때문이었다. 38년 전에도 지금도 저 남자가 어머니의 인생을 망쳤다. 저 남자만 없었다면 어머니는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 것이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돈 구해볼게요. 대출이라도 받아서. 안 돼. 내가 빚을 지면 어떡하니? 괜찮아요, 엄마. 제가 다 해결할게요. 하지만 강우도 알고 있었다. 3억은 쉽게 구할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것을. 강우는 과장이었고 연봉은 6천만 원 정도였다. 저축한 돈은 5천만 원. 턱없이 부족했다. 대출을 받아도 한계가 있었다. 강우는 막막했다. 강우는 민수를 찾아가기로 했다. 민수는 펜션 근처 모텔에 묵고 있었다. 영희가 소송을 건 후 민수는 펜션에 있기가 눈치 보여서 따로 나왔다. 강우가 모텔 방문을 두드렸다. 민수가 문을 열었다. 두 사람이 마주섰다. 아버지와 아들. 하지만 그 사이에는 증오만이 가득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이 지경이 됐어요. 책임지세요. 강우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리고 있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변명할 수 없었다.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다. 자신이 이곳에 오지 않았다면, 수진을 만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것이다. 강우는 주먹을 부르르 떨었다. 당장이라도 민수를 때리고 싶었지만 겨우 참았다.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제가 어떻게든 해결하겠습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해결할 건데요? 당신 부인이 소송 취하할 것 같아요? 설득해 볼게요. 영희를 설득해서. 설득? 지금 상황이 설득으로 해결될 것 같아요? 강우는 비웃었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강우의 말이 맞았다. 영희는 이미 결심을 굳혔다. 변호사까지 선임했다. 설득이 통할 리 없었다. 당신은 38년 동안 편하게 살았어요.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 다니면서 아무 걱정 없이. 근데 우리 엄마는요? 혼자서 저를 키우느라 밤낮으로 일했어요. 손이 닳도록 몸이 망가질 때까지. 그런 엄마가 이제야 좀 편하게 사시나 했더니 당신 때문에 또 고생하시잖아요. 강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미안했다. 정말 미안했다. 하지만 미안하다는 말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다. 당신, 정말 무책임한 사람이에요. 38년 전에도 지금도 자기 하고 싶은 것만 하고 남은 생각 안 하고. 강우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다. 민수는 강우의 팔을 붙잡았다. 강우 씨,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아버지로서. 아버지? 당신은 제 아버지 아니에요. 그냥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남자일 뿐이에요. 강우는 민수의 손을 뿌리치고 나갔다.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무릎에 힘이 풀렸다. 아들에게 완전히 거부당했다. 민수는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그날 밤 민수는 영희를 만나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직접 만나서 설득해야 했다. 민수는 서울까지 올라갔다.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 서울역에 도착한 것은 밤 9시였다. 민수는 택시를 타고 집으로 향했다. 집 앞에 도착했다.
익숙한 아파트 단지. 30년을 살았던 곳. 하지만 이제는 낯설게 느껴졌다. 민수는 아파트 입구에서 영희를 기다렸다. 영희는 보통 밤 10시쯤 집에 들어왔다. 요가 수업이 있는 날이었다. 민수는 벤치에 앉아 기다렸다. 11월 밤은 추웠다. 바람이 불었다. 민수는 코트깃을 세웠다. 밤 10시. 영희가 나타났다. 운동복을 입고 가방을 들고 있었다. 민수를 보자 영희는 걸음을 멈췄다. 표정이 굳어졌다. 민수는 일어섰다. 영희, 왜 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영희는 한동안 민수를 바라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집에는 들어오지 마세요. 밖에서 이야기해요. 두 사람은 근처 카페로 갔다. 24시간 카페였다. 손님이 몇 명 없었다. 구석 자리에 앉았다. 민수는 아메리카노를 주문했고 영희는 따뜻한 차를 주문했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민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영희, 소송. 취하해줘. 수진 씨는 정말 잘못이 없어. 그 땅은 잘못이 없어요? 남의 남편한테 접근한 게 잘못이 아니에요? 수진 씨가 먼저 접근한 게 아니에요. 제가 먼저. 그게 중요해요? 결과는 똑같잖아요. 당신이 바람을 피웠고 저를 배신했어요. 영희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영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30년이에요, 여보. 30년을 당신과 살았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다. 감정이 북받쳤다. 전 당신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노력했어요. 아침마다 밥을 차려주고 당신 와이셔츠를 다림질하고 시어머니 모시고 집안일 다 했어요. 아이를 못 낳는다고 평생 미안해하며 살았고요. 영희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흘리지 않으려고 참았다. 시댁에서 멸시받고 친정에서도 눈치 보고 시험관 시술 받으며 몸을 망가뜨렸어요. 그래도 참았어요. 당신을 믿었으니까. 언젠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요. 영희, 근데 당신한테 아들이 있었어요? 40년 전부터. 전 그것도 모르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아이를 못 낳아서 미안해. 대를 못 이어서 미안해. 매일매일 그렇게 살았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카페 안에 다른 손님들이 쳐다봤다. 하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다. 당신 때문에 제 인생이 뭐가 됐는지 알아요. 아이 없는 여자.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 그게 제 인생이었어요. 근데 알고 보니 당신한테는 아들도 있고 진짜 사랑하는 여자도 따로 있었어요. 영희,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30년을 헛되이 산 제 인생을 미안하다는 말로 끝낼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영희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당신 때문에 제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알아요? 당신은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제 옆에 있으면서도 마음은 다른 곳에 있었어요. 전 그걸 느꼈어요. 근데 참았어요. 언젠가는 나아질 거라고 믿었어요. 영희는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다. 민수도 울고 있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카페 안에는 커피 기계 소리만 들렸다. 민수가 다시 입을 열었다. 영희, 이혼해줘. 그리고 재산은 당신이 더 많이 가져가도 좋아. 7대3으로 아니 8대2로 해도 좋아. 집도 예금도 다 가져가. 근데 수진 씨에 대한 소송만은 제발 취하해줘. 이혼하고 싶어요? 그 여자랑 살고 싶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그게 대답이에요? 그래. 수진이랑 다시 시작하고 싶어.
영희는 쓴웃음을 지었다. 민수가 이렇게까지 솔직하게 말할 줄은 몰랐다. 차라리 시원했다. 더 이상 거짓말을 듣지 않아도 되니까. 그래요. 알았어요. 이혼해 드릴게요. 재산도 8대2로 하고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 소송은 계속 진행할 거예요. 그 여자가 우리 땅에서 나갈 때까지. 그리고 3억도 받아낼 거예요. 영희. 왜 그래야 해? 수진 씨는 왜요? 당신한테는 그게 이상해요? 전 당신한테 30년을 빼앗겼어요. 그 여자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복수하는 게 이상해요? 민수는 할 말이 없었다. 영희는 가방을 들고 일어섰다. 변호사 통해서 연락하세요. 그리고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요. 영희는 카페를 나갔다. 민수는 테이블에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영희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소송은 계속 진행될 것이다. 수지는 모든 것을 잃을 것이다. 민수는 머리를 감쌌다. 한 달이 흘렀다. 소송은 빠르게 진행됐다. 1차 변론이 열렸다. 영희 측 변호사는 공격적으로 나왔다. 피고는 원고 소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으며 계약 만료 후 5년간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명백한 불법 점유이며 부당이득입니다. 수진 측 변호사는 약하게 대응했다. 피고는 선의의 점유자이며 원고 측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재판부는 영희 측에 유리하게 판단하는 것 같았다. 판사는 수진에게 물었다. 피고 측 임대차 계약이 만료된 것을 알고 있었습니까? 수진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네.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정신이 없어서 갱신을 못했습니다. 판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다면 무단 점유를 인정하시는 겁니까? 수진은 대답하지 못했다. 변호사는 수진에게 말했다. 승소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땅이 민수 소유인 것이 명백하고 계약도 만료됐으니 법적으로 수진이 불리하다고. 최선의 방법은 합의입니다. 건물 철거 대신 토지를 매입하거나 부당이득금을 줄여서 합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수진에게는 돈이 없었다. 5억은커녕 1억도 없었다. 수진은 절망했다. 펜션을 잃으면 생활할 방법이 없었다. 나이 60이 넘어서 어디 가서 일할 수 있을까? 수진은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안과 두려움에 떨었다. 식욕도 없었다. 살이 빠졌다. 강우가 걱정했다. 엄마, 밥 좀 드세요. 이러다 쓰러지세요. 하지만 수지는 밥을 넘길 수가 없었다. 민수는 영희를 설득하기 위해 매일 집 앞에서 기다렸다. 아침에, 저녁에, 영희가 출근할 때, 퇴근할 때, 민수는 그곳에 서 있었다. 영희, 제발 소송 취하해줘. 하지만 영희는 민수를 보지 않았다. 그냥 지나쳤다. 민수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았다.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다. 민수는 수척해졌다.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다. 관절염도 악화됐다. 무릎이 더 아팠다. 하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양쪽 모두를 지킬 수 없는 상황. 영희는 용서하지 않고 수지는 절망하고 강우는 자신을 증오했다. 민수는 괴로웠다. 이 모든 것이 자신 때문이었다. 어느 날 저녁 강우가 민수를 찾아왔다. 민수는 온천마을의 모텔로 다시 돌아와 있었다. 서울에서 영희를 설득하려 했지만 소용없었다. 다시 이곳으로 왔다. 수진 곁에 있고 싶었다. 강우가 모텔 방문을 두드렸다. 민수가 문을 열었다. 강우의 얼굴이 이상했다. 눈이 충혈되어 있었다. 술 냄새가 났다. 당신, 나와요. 강우 씨, 술 마셨어요? 괜찮아요? 나오라고요. 강우는 민수의 팔을 잡아 끌었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왔다. 모텔 뒤편의 어두운 골목.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비쳤다. 강우는 민수를 벽에 밀쳤다. 당신 때문에 어머니가 죽을 것 같아요. 강우 씨, 진정해요. 진정하라고요? 어떻게 진정해요? 어머니가 밥도 안 드시고 잠도 안 주무세요. 매일 울기만 하세요. 제가 어떻게 해야 해요? 강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민수는 가슴이 미어졌다. 제가 당신을 죽여버리면 어머니가 편해지실까요? 당신만 없으면 우리가 평화롭게 살 수 있을까요? 강우는 주머니에서 과도를 꺼냈다. 접이식 칼. 날이 번쩍였다. 민수는 뒤로 물러섰다. 강우가 과도를 들어 올렸다. 손이 떨렸다. 민수는 눈을 감았다. 두려움보다는 담담함이 느껴졌다. 차라리 이렇게 끝나는 것도 나쁘지 않을지도 모른다.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 순간 뒤에서 수진의 목소리가 들렸다. 강우야, 안 돼. 수진이 달려왔다. 강우의 팔을 붙잡았다. 엄마, 강우가 돌아봤다. 수진은 울고 있었다. 강우야, 안 돼. 그러면 안 돼. 과도가 바닥에 떨어졌다. 쨍그랑 소리가 났다. 강우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를 지키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다. 무력했다. 수진은 아들을 꼭 안았다. 강우야, 괜찮아. 엄마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다. 수진도 알고 있었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민수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다. 숨이 가빠졌다. 방금 죽을 뻔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안도감이 들었다. 차라리 죽는 게 나았을지도 모른다. 수진은 강우를 집으로 데려갔다. 강우는 소파에 누워 잠들었다. 수진은 담요를 덮어주었다. 그리고 민수를 바라봤다. 민수는 문 앞에 서 있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한동안 말이 없었다. 민수 씨, 이제 그만해요. 뭐가요? 우리 그만 만나요. 이러다간 다 죽어요. 당신도 저도 강우도. 수진 씨, 전 괜찮아요. 혼자 살 수 있어요. 펜션을 잃어도 어떻게든 살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은 영희 씨한테 돌아가세요. 싫어요. 전 당신과 함께 있고 싶어요. 민수 씨, 우리는 안 돼요. 너무 늦었어요. 40년 전에 끝났어야 했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민수도 울었다. 하지만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그 말을 남기고 나갔다. 수진은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주저앉았다. 어떻게 해야 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끝내야 할까? 민수는 그 모습을 보며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지낼 수 없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영희를 찾아가기로 했다. 무릎을 꿇고 빌 것이다. 재산을 다 주겠다고 할 것이다. 집도 예금도 연금도. 다만 수진만은 지키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민수는 서울로 향했다. 고속버스를 타고 3시간. 집에 도착한 것은 정오였다. 민수는 초인종을 눌렀다. 한참 후 영희가 문을 열었다. 민수를 보자 영희는 인상을 찌푸렸다. 또 왜 왔어요? 민수는 대답하지 않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영희가 뒤따라 들어왔다. 무단 침입이에요. 나가요. 민수는 거실에 무릎을 꿇었다. 영희가 놀라 멈췄다. 뭐 하는 거예요? 민수는 고개를 숙이고 말했다. 영희, 내가 잘못했어. 전부 다 내 잘못이야. 일어나요. 재산 다 가져가. 집도 예금도 전부 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줄게. 대신 수진 씨만은 제발. 민수는 무릎을 꿇은 채 고개를 조아렸다. 60대 남자가 아내 앞에 무릎을 꿇고 빌었다.
영희는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남편이 이렇게까지 그 여자를 사랑하는구나. 30년을 함께 산 자신보다 40년 전에 헤어진 그 여자를 더 사랑하는구나. 일어나요, 여보. 무릎 꿇지 말아요. 영희, 보기 싫어요. 일어나라고요. 민수는 천천히 일어났다. 무릎이 아팠다. 관절염 때문에 꿇어앉기도 힘들었는데 일어서니 더 아팠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민수는 여전히 서 있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다. 영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결국 자신은 남편에게 진정한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이다. 30년이라는 시간도, 헌신도, 참음도 아무 소용 없었다. 민수의 마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여자에게 있었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다.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렸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민수는 여전히 서 있었다. 영희는 민수를 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앉아요. 민수는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다. 영희와 한참 떨어진 자리에 3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다. 영희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저도 알고 있었어요. 뭘요? 당신이 저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요. 처음부터 알고 있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결혼 첫날 밤, 당신이 제 이름을 부르지 않았어요. 그냥 여보라고만 불렀죠. 신혼여행 갔을 때도 당신은 늘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저는 그게 뭔지 알았어요. 당신 마음속에 다른 사람이 있다는 거.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다. 민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 저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선을 보고 첫눈에 반했어요.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말할 때 모든 게 좋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어요. 언젠가는 당신이 저를 사랑해 줄 거라고 믿었어요. 영희는 눈물을 닦았다. 30년을 노력했어요. 당신의 사랑을 받으려고, 좋은 아내가 되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고, 집을 깨끗이 하고, 당신 옷을 다림질하고, 시어머니한테 잘하고, 친척들한테 웃으면서 인사하고, 다 했어요. 당신이 저를 사랑해 주길 바라면서. 영희, 미안해요. 미안하다고 하지 마요. 그 말 듣기 싫어요. 영희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가로 갔다. 창밖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다.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았을 때 정말 죽고 싶었어요. 당신한테 미안했고, 시댁에 미안했고, 저 자신이 한심했어요. 매일 밤 울었어요. 당신 몰래 베개에 얼굴을 묻고 울었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영희의 고통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자신도 어쩔 수 없었다. 마음은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시험관 시술 받을 때 정말 아팠어요. 주사 맞고 약 먹고 수술하고 몸도 마음도 망가졌어요. 근데 실패했어요. 한 번도 아니고 3번이나. 그때마다 당신한테 미안했어요. 이렇게 쓸모없는 아내라서 미안해라고 생각했어요. 영희는 고개를 돌려 민수를 바라봤다. 근데 당신한테는 아들이 있었어요. 38살짜리 아들이. 저는 그것도 모르고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는데. 영희의 목소리에는 분노보다 슬픔이 더 많았다. 민수는 일어나 영희에게 다가갔다. 영희, 정말 몰랐어요. 알았다면 어쩔 건데요? 그 여자한테 갔을 거잖아요. 저랑 결혼 안 했을 거잖아요. 민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영희의 말이 맞았다. 만약 수진이 임신 사실을 알려왔다면 민수는 수진을 선택했을 것이다. 영희와는 결혼하지 않았을 것이다. 보세요. 대답도 못 하잖아요.
결국 저는 당신 인생에서 대체품이었던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따로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없으니까 저와 결혼한 거예요. 영희, 그렇게 생각하지 마요.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저랑 30년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절 사랑한 적 있어요? 민수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거짓말을 할 수 없었다. 영희를 사랑했는가? 정이 있었다. 고마움도 있었다. 하지만 사랑. 그것은 아니었다. 민수의 침묵이 답이었다. 영희는 쓸쓸하게 웃었다. 역시. 그렇군요. 영희는 소파에 다시 앉았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민수도 앉았다.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마음은 멀리 떨어져 있었다. 시간이 흘렀다. 30분쯤 지났을까? 영희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소송. 취하할게요. 정말요? 네. 대신 조건이 있어요. 뭐든지 할게요. 이혼하고 재산 7대 3으로 나눠요. 당신이 3. 그리고 다신 제 앞에 나타나지 마요.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영희는 계속 말했다. 집은 제가 가질게요. 당신이 30년 동안 번 돈의 70%도 제가 가질 거예요. 당신은 30%만 가지세요. 그걸로 그 여자랑 새 삶을 시작하세요. 알았어요.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솔직하게 대답해 주세요. 뭐든지. 저랑 30년 살면서 행복했던 순간이 단 한 번이라도 있었어요? 민수는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있었어요. 언제요? 당신이 웃을 때, 당신이 제 옆에서 행복해할 때, 저도 행복했어요. 사랑은 아니었지만, 당신과 함께 있는 게 편했어요. 당신은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영희는 눈물을 흘렸다. 민수도 울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울었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것이었다. 가세요. 그리고 그 여자와 행복하게 사세요. 영희, 제발 가요. 더 이상 당신 얼굴 보기 싫어요. 민수는 일어섰다. 현관으로 걸어갔다. 문을 열기 전 한 번 더 돌아봤다. 영희는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마지막으로 봤다. 그리고 문을 열고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다. 30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났다. 2주 후 이혼 조정이 성립됐다. 민수와 영희는 법원 복도에서 마지막으로 마주쳤다. 서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영희는 고개를 돌려 걸어갔다. 민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봤다. 미안함과 아쉬움이 밀려왔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었다. 민수는 고개를 돌려 반대 방향으로 걸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을 갔다. 민수는 온천마을로 돌아갔다. 펜션 앞에 차를 세웠다. 수진이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다. 민수를 보자 수진은 빗자루를 내려놓았다. 민수가 다가갔다. 두 사람은 마주 섰다. 수진 씨, 이혼했어요. 그리고 소송도 취하됐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정말요? 어떻게? 영희가 용서해줬어요. 아니, 용서는 아니지만 소송을 취하해줬어요. 수진은 눈물을 흘렸다. 안도감과 죄책감이 동시에 밀려왔다. 안도감은 펜션을 지킬 수 있다는 것. 죄책감은 영희에게 너무 미안하다는 것. 영희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 때문에. 수진 씨 잘못이 아니에요. 모두 제 잘못이에요. 민수는 수진의 손을 잡았다. 수진은 손을 빼지 않았다. 두 사람은 손을 잡고 서 있었다. 이제 다시 시작해요, 수진 씨. 우리 남은 인생 함께 살아요. 민수 씨. 60대가 되어서야 이루는 사랑이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직 시간이 있어요.
10년이든 20년이든 그 시간을 당신과 함께 보내고 싶어요. 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은 꼭 껴안았다. 40년 만에 재회. 60대가 되어서야 이룬 사랑.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마당의 나무에서 낙엽이 떨어졌다. 겨울이 오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가슴은 따뜻했다. 하지만 강우는 여전히 민수를 받아들이지 못했다. 어머니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강우는 복잡한 마음이었다. 아버지. 38년 만에 나타난 아버지. 강우는 고민 끝에 민수를 다시 찾아가기로 했다. 일요일 오후 강우는 펜션을 찾았다. 민수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고 있었다. 겨울을 준비하는 것이었다.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민수는 도끼를 내려놓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두 사람은 온천 앞 벤치로 갔다. 나란히 앉았다. 오랜 침묵이 흘렀다. 강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솔직히 아직도 용서가 안 돼요. 알아요. 38년 동안 어디 계셨어요? 왜 엄마를 찾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수진 씨가 임신한 줄. 그게 변명이 돼요? 사랑했으면 찾아야 했잖아요. 왜 사라졌는지 어디 갔는지 끝까지 찾아야 했잖아요.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강우의 말이 맞았다. 민수는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 수진이 사라졌을 때 더 열심히 찾았어야 했다. 포기하지 말았어야 했다. 미안합니다. 정말.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강우는 한숨을 쉬었다. 그리고 계속 말했다. 어렸을 때 학교에서 놀림을 많이 받았어요. 아빠 없는 애, 미혼모 자식. 그런 말들. 정말 아팠어요. 친구들이 아빠랑 축구하러 가고 아빠랑 영화 보러 가는데 저는 그럴 수 없었어요. 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초등학교 2학년 때 학예회가 있었어요. 다들 부모님 모시고 왔는데 저는 엄마만 오셨죠. 친구들이 물었어요. 야, 너 아빠는? 저는 대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 엄마가 우시는 걸 봤어요. 제 손을 꼭 잡고 미안하다고 하셨어요.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우도 눈물을 닦았다. 그래도 엄마는 최선을 다하셨어요. 밤낮으로 일하시고 저 대학까지 보내주셨어요. 엄마 손이 얼마나 거칠어졌는지 아세요?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손이 갈라지고 피가 났어요. 그런 손으로 저를 키우셨어요. 알아요. 수진 씨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면서도 왜 지금 나타났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노릇하려고요? 민수는 고개를 저었다. 아버지 노릇. 할 자격이 없어요. 알아요. 38년간 부재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 어머니를 사랑해요. 그리고 당신도 제 아들이니까 알고 싶어요. 늦었지만. 강우는 한동안 말이 없었다.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흘러갔다. 강우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근데 어머니가 행복해 하시는 걸 보니까 원망만 할 수는 없더라고요. 강우 씨. 어머니는 평생 혼자 사셨어요. 아버지. 아니, 양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더 외로워 보이셨어요. 주말마다 제가 내려와도 뭔가 허전해 보이셨어요. 강우는 민수를 돌아봤다. 근데 요즘은 웃으세요. 진짜로 행복해 보이세요. 당신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강우 씨. 아버지라고 부르긴 아직 어려워요. 38년이라는 시간을 단번에 지울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가는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민수는 강우의 어깨를 꼭 껴안았다. 강우도 민수를 안았다. 두 남자는 한동안 껴안고 있었다. 아버지와 아들. 38년 만에 포옹. 늦었지만 의미가 있었다. 민수는 가슴이 벅찼다. 아들. 자신의 아들. 비록 38년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만날 수 있어서 감사했다. 6개월 후. 봄이 왔다. 온천마을에 꽃이 피었다. 벚꽃이, 개나리가, 진달래가 만발했다.
민수와 수지는 조촐한 결혼식을 올렸다. 펜션 마당에서 하객은 많지 않았다. 강우와 강우의 아내, 그리고 마을 사람들 몇 명. 하지만 두 사람은 행복했다. 60대의 신랑 신부. 흰 머리가 성성한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서로를 바라봤다. 민수는 정장을 입었고 수지는 하얀 드레스를 입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단아하고 우아했다. 마을 이장이 주례를 섰다. 두 분의 사랑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늦게 만났지만 진심입니다. 이제 남은 생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민수와 수지는 서로에게 반지를 끼워주었다. 그리고 키스했다. 주변에서 박수가 터졌다. 강우도 박수쳤다. 어머니가 행복해 보였다.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결혼식이 끝나고 간단한 피로연이 열렸다. 마당에 테이블을 차렸다.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눴다. 민수는 강우에게 다가갔다. 와줘서 고마워요. 당연하죠. 엄마 결혼식인데. 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축하드려요. 아버지. 민수는 깜짝 놀랐다. 강우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다.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강우도 눈물을 닦았다. 민수는 강우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한참을 껴안고 있었다. 그날 밤 민수와 수지는 온천에 함께 들어갔다. 따뜻한 물이 온몸을 감쌌다. 수진이 민수의 손을 잡았다. 민수도 수진의 손을 꼭 잡았다. 두 사람은 물속에서 서로를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흰 머리, 늙었다. 하지만 아름다웠다. 민수 씨, 정말 이래도 돼요? 저 때문에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어요. 오히려 얻었어요. 당신을, 아들을. 영희 씨한테 너무 미안해요. 저도 미안해요. 평생 미안할 거예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아요. 당신과 함께 있는 이 순간을. 수진은 민수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민수는 수진을 안았다. 40년의 기다림 끝에 이룬 사랑. 늦었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감사했다. 그로부터 1년 후, 민수와 수진은 여전히 온천마을에서 살았다. 펜션을 함께 운영했다. 민수는 손님들에게 온천을 안내하고 수진은 음식을 준비했다. 둘이 힘을 합쳐 일했다. 힘들었지만 행복했다. 강우는 주말마다 찾아왔다. 아내와 함께. 민수는 강우 부부를 반갑게 맞았다. 며느리도 민수를 좋아했다. 아버님, 건강하세요? 며느리가 인사했다.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잘 있어. 어느 날 강우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아기가 생겼어요. 민수와 수지는 깜짝 놀랐다. 정말? 강우는 환하게 웃었다. 네, 3개월 됐어요. 수지는 울었다. 기쁨의 눈물이었다. 민수도 눈물을 흘렸다. 손주. 자신에게 손주가 생긴다. 민수는 평생 손주를 볼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날 저녁 민수와 수지는 다시 온천에 들어갔다. 별이 빛났다. 하늘에 가득한 별. 민수는 별을 보며 말했다. 수진 씨, 우리 정말 운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요? 60이 넘어서 다시 만났고 함께 살고 있고 이제 손주까지 생기고 기적 같아요. 맞아요. 기적이에요. 40년을 기다린 보람이 있네요. 두 사람은 손을 꼭 잡았다. 온천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다. 늦었지만 진심이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다. 계절이 바뀌었다. 민수와 수지는 함께 나이 들어갔다.
주름이 더 깊어졌고 머리가 더 하얘졌다. 하지만 사랑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깊어졌다. 매일 아침 함께 일어나고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일했다. 저녁이면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밤에는 온천에 들어가 별을 봤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함께 보냈다. 강우의 아기가 태어났다. 아들이었다. 민수를 닮았다. 눈매가, 코가, 인매가 민수와 똑같았다. 민수는 손주를 안았다. 작고 따뜻한 생명. 민수는 울었다. 수진도 울었다. 강우도 울었다. 모두 행복의 눈물이었다. 아기의 이름은 민준. 민수의 민자를 따서 지었다. 민수는 감격했다. 자신의 이름을 손주에게 물려주다니. 민수는 손주를 보며 생각했다. 인생은 참으로 알 수 없다. 40년 전 수진을 잃었을 때는 세상이 끝난 것 같았다. 하지만 지금은 다시 만나 함께 살고 있다. 아들도 만났고 손주도 생겼다. 60대가 되어서야 이룬 가족. 늦었지만 소중했다. 두 사람은 온천물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남은 인생을 함께 걸어가기로 약속했다.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진정한 사랑. 그것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다웠다. 70이 되어도 80이 되어도 두 사람은 함께 있을 것이다. 손을 잡고 서로를 바라보며 그렇게 생을 마감할 때까지. 사랑은 나이를 묻지 않는다. 60대에도 70대에도 사랑할 수 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다. 민수와 수지는 그것을 증명했다. 40년을 기다렸지만 결국 사랑은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행복했다. 마지막까지 행복할 것이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재미있는 인생 이야기에 힘이 됩니다.